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의 특집 방송 IMF 시대 바로 알고 함께 넘자. 오늘은 내 집 마련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자, IMF 한파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지금 주택 건설업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런데 연장선상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서민들, 일반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 분들도 지금 자금에서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차질이 생겼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내 집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장기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조명하겠습니다. 출연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부동산 컨설팅의 정광영 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정보사의 김영지 사장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 두 분 말씀 이제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먼저 서울하고 주변 신도시 지역의 주택 시장 상황 저희 경제부 강흥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도를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IMF 한파에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IMF 긴급자금 신청 전인 지난 가을에 비해 평형에 따라 5%에서 10%가량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주도했던 일산과 분당 등 신도시의 가격 하락폭이 더 큽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20평형대 소형 아파트는 5%가량 하락했고 30평형대 중형은 10%, 40평형 이상 대형은 15% 이상 내린 것으로 부동산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형 평수는 수요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대형 평수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림세는 강남과 목동 등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로 평형에 따라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내린 가격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렸는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따금씩 급매물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선뜻 매입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올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 요인으로 꼽혀왔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가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아파트 가격의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고 연 20%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기자금이 주택보다는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대량 실직이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당분간 집값이 오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 같은 아파트 가격의 내림세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강흥식입니다. 네, 예상대로 지금 좀 어려움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보도를 좀 보셨습니다만은 먼저 제가 김 사장님께 여쭤야겠는데 계절적으로는 지금이 원래 어떤 때였으며 지금 이제 IMF가 주는 어떤 구체적인 주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지 좀 구분해 설명해 주시죠. 계절적으로는 지금 원래는 1월, 2월 초까지는 원래 계절적으로 하향세가 지속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구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 봄철, 이사철 수요가 나타나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가격도 상당히 상승폭이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었는데 네. 작년 11월서부터 IMF 사태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자금 경색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5% 10% 정도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와 맞물리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예. 근데 이 하락폭을 떠나서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 지속됐었습니다. 근데 이 원래는 이 구정이 지나면서 주택 가격도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원래 관례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소강 상태입니다. 예. 단지 이제 분양가 자율화 발표가 나고 나서 그 급매물 위주로 보통 5% 내지 10% 하락했는데 그거보다도 좀 낮은 가격으로 나오는 급매물은 지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급매물 그러면 어느 정도 내놔야 수요를 당길 수가 있나요?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통상 한 20평대는 한 500만 원, 예. 그리고 30평대 이상은
천만 원 정도 시세보다 낮게. 시세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지금 내려간 가격이 5% 내지 10%인데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다시 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니까 상당폭 이제 하락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급매물은 약간씩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일시적인 충격인지 아니면 이미 벌써 짧은 시간이지만 구조적 침체 조짐이 보이는 건지 한번 좀 진단을 해주시죠. 이게 작년, 재작년에 한번 굴곡을 한번 잃었습니다. 한번 급비치로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 이 굴곡을 한번 겪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이번 그 IMF 그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네. 그 전체적인 그 건설업체 전반적인 경기가 불경기에서 상가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이너스가요. 예. 그게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일시적으로 투자 가치에서 올라갔다가 좀 이런 지금 같은 그 뭐 순간적인 상태의 그 겹이 빠지는 현상이 네. 일시적인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한 2개월 조금 남짓한 상태 내에서 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구조적인 엄청나게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그 중산층이라는 상태가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가 됩니다. 순간에. 어떻게 보면 풍선이 IMF라는 그 바늘로 순간에 터져나가면서 중산층이 빠졌다. 네.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 아파트의 구매력을 거의 대다수가 상당 부분을 좌지우지하던 그 층이었습니다. 중간층이 예. 그 층이 10,000불 시대에서 20,000불을 보고서 20평에 사시던 분이 45평, 49평을 지금 청약을 하고 그쪽에 좀 사시던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20,000불을 바라봤는데 지금 거꾸로 6,000불, 5,000불을 지금 보는 상태인데 4분의 1을 줄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사시는 분들도 관리비를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허. 그래서 뭐 일례로 보면은 방이 4개인데 네네. 식구가 방 하나로 가서 그 한쪽만 틀고서 지금 겨울을 나고 있다 하는 상태가 지금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결국은 보존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슬림화 현상으로 내려올 수뿐이 없다. 음. 40평대에서 20평대로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만 밑으로 떨어지는 예. 그런 상태가 상당 기간은 이제 가리라고 보거든요. 또 이번에 여기 그 분양가 자율화라는 상태까지 그 상당히 큰 한 10년 전에 그 분양가 자율화 얘기 한번 나오면서 그렇죠. 엄청나게 한 2달 만에 거의 2배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지만은 실제 이번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정 선생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그 구조적인 조짐이 좀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다시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일선 현장을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건설업체 분양팀장이 한 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분양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신규 분양이 지금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미 공급된 분에 대한 미분양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그냥 냉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규 공급은 거의 엄두도 못 어허.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최근에 금리 건축자재비가 아주 폭등해가지고 기분양된 아파트의 수익성도 많이 악화된 상태여서 어허. 거기다가 또 계약자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계약자들도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네. 계약분에 대한 중도금 수금도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업계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자연히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데 따른 어허. 수급 불균형도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계신 회사의 입장을 놓고 보자면은 올해 공급 계획을 당초보다 어느 정도 지금 줄여야 될 처지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는 상당히 상위 랭크에 있는 회사인데 예. 저희도 물론이고 대부분의 업계들이 상당 물량을 취소 내지는 또는 기보유하고 있는 택지까지도 반납하거나 어허. 또는 그거를 해약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물론 신규 택지 매입은 전 업계가 거의 중단 상태에 있고요. 예.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래도 좀 분양을 활성화하거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자구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주택업계 내부나 아니면 국내 상황으로 해서 한 거라면은 어떻게 시장을 어떻게 풀어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가능하겠는데 어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고 해가지고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겠습니다. 더군다나 금융시장 전체가 금리 때문에 거의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시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고 예, 예. 그래서 전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업계 자력으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주택 건설이라는 게 뭐 단순히 사업성 이전에 국민의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정부에 좀 건의하실 게 있다면은 이 기회에 한 말씀 하시죠. 주택 공급을 우선 원활히 해야만 뭐 내 집 마련도 원활해질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2월 1일부로 주택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 몇 가지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 택지라든지 네. 뭐 국민주택이라든지 하는 거는 원가연동제를 계속 적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 분야도 전면적인 자율화가 시행돼 가지고 시장 경제 체제에 맞게 할 것으로 사례되고, 또 둘째는 지금 주택 미분양 상태를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 사업을 최소 규모를 5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2세대 정도로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고, 어. 또 하나는 그동안 기분양받은 분들이 자금동원,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하는 그 대출 기간을 대부분 주택 할부금융에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택 할부금융이 자금 조달을 대부분 종합금융사에서 해왔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종합금융사 콜금리가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45%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한 종합금융에서 다시 조달해오는 할부금융은 금리를 얼마를 주고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만약에 50%라면은 50%의 소비자한테 할부금융이 중도금융자를 해준다면 2년이면은 집값 정도의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의 길을 차단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주택 분야에 관한 정책금융을 실시하셔가지고 저리에 주택금융이 실시될 수 있는 특별기금이라든지, 예. 최근에 협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약 8조 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8조 원. 예. 예. 이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부에서 배려를 해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소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업계 관계자 얘기는 뭐 거의 천재지변에 가깝다. 두 손 네. 놓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강흥식 기자가 건교부 이춘희 주택정책과장을 만났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주택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으로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 3년 뒤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그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약 60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어서 예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주택업체 자금난으로 인해서 주택 건설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 건설이 위축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가격 안정 기조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책으로서는 지자체나 주공과 같은 공공 부분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충분히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소형주택이나 영구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주택 건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반 지원 시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주택 건설이 필요한 택지와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리고 주택 건설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취한 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라든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주택건설 기준 일부 조정,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예,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 물량이 확대돼야 될 텐데요. 그 새로운 택지 개발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택지 확보 문제를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 택지 확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수도권에서 약 450만 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 신정지구라든지 인천 삼산지구, 수원 천천지구 이런 지구들에서 약 450만 평의 택지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 3년 후에 사용할 택지도 미리미리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수도권 내에서 약 430만 평의 택지 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소형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번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서도 그 소형 아파트는 제외가 됐습니다. 주택 건설업체들이 이에 따라서 그 소형 아파트 건설을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 택지에 대해서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소형주택 건설을 줄인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해서 건설하는
연간 약 20만 호 주택은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개발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역시 일정 비율은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이제 업계 얘기, 그다음에 정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지금 김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정부 대책이 아까 말한 그 업계 현장의 요구를 좀 충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부 정책 자체가 전체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자금 현황이 워낙 경색돼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주택 할부 금융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0%까지 되고 금리가 그렇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자금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해줘야지 주택 시장 자체가 지금 유지가 될 수 있고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택지개발지구를 많이 활성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화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대체적인 기조는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현재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업계 자금난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마련하실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자금난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지만 이 주택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당국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정 사장 보시기에 만일에 이렇게 어느 한 시기에 공급이 위축될 경우에 오히려 또 의외로 공급 부족 때문에 나중에 값이 폭등할 가능성 뭐 이런 점을 또 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문가로서는 그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 산술적인 상태의 계산에서는 분명히 여태까지 봤던 상태니까요.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일반 대다수 사람들이 아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역으로 보는 상태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쨌건 지금 상황이 1997년 11월 이전에 그 부동산에 여태까지 가졌던 사고 방식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IMF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전반적인 경제 논리도 지금 전부 다 깨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여기도 제일 큰 경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주택 자금에서도 분명히 이것도 변화가 분명히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현재 97년도 말까지 주택 보급률이요. 서울이 71.4%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69%대에서 1년 사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인천이 지금 현재 95.6%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91.2%고요. 전국 평균으로 따진다 그러면 92%대에 지금 주택 보급률이 지금 달성돼 있고요. 또 이 다가구 주택 같이 지금 10가구도 주택 하나로 받습니다. 이 주택 가구에서는요. 그것도 한 세대씩 산다고 본다 그러면 상당한 주택 가구가 늘어날 거고요. 또 뭐 작년에 한참 바람이 불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앞으로 보면 결국 주거용으로 이 전환이 될 수뿐이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주택 범준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그렇게 크게 모자르고 우려할 상태는 지금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현재 뭐 단기적인 상태의 주택 보급 공급량이 좀 줄어들겠지만은 중장기적인 가계 수입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진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아파트를 32평을 기존 아파트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솔직히 뭐 카풀만 나온 게 아니고 앞으로는 홈풀 현상이라는 것도 나온다. 이제 함께 살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보면 상당 기간 동안은 주택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전의 계산 논리, 통계 논리 갖고서 따져서 하는 것보다요. 지금 현재의 논리에 맞춰서 하신다 그러면 바로 지금 피부에 와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임대주택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우리 국내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외국 자본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저리로 외국 자금이 우리 국내에서 건설계통에서 제일 확실하게 돈 남을 수 있는 자리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4, 5천만 원 정도 이상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전세 자금으로요. 근데 저리 갖고서 우리 건설업체하고 합작을 한다 그러면은
주택 공급은 상당히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같이 꼭 산다는 소유 개념보다도 네네. 사용할 수 있는 임대 개념이 10년, 20년만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태가 하나의 되니까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그렇죠. 것도 있을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공급 물량에 관해서 그 새로운 택지 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이 몇 가지의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택지 개발 지구지요. 네, 구리 토평지구, 시흥 구갈지구, 수원 정자 2지구, 의정부 송산지구. 분양 시기가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또 마전지구, 동두천의 생연지구, 또 수원의 조원지구, 안산의 고잔지구, 주로 수도권에 주로 그 개발지구가 나와 있군요. 자, 주공아파트 분양입니다. 서울 휘경동에 지금 1224가구가 있고 의정부 송산, 서울 신림, 광명 철산에서 적게는 430, 많게는 1100가구 정도가 지금 11월까지 있습니다. 시형 아파트는 이달 중으로 확정 예정 지구가 봉천, 화곡, 월계, 상계, 공릉, 서울이군요. 네,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걸로 미루어서 지금 그 당장에 이것들이 그 우리 피부에 닿는 어떤 공급 부족 또는 수급 불균형 이 문제를 가까운 장래에 우려할 만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런 계획도 일부는 좀 지연돼서 결국은 훗날 그 공급에 어떤 주름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 택지 개발 쪽에서 나오는 이런 아파트 공급분이 현재 그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하면서 이런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불안 심리가 내재돼 있었는데 이렇게 택지 개발지구 주공 시형이 예전과 같은 그런 분양가 규제를 받으면서 나온 데는 그런 심리적인 안전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필요한 주택은 통상적으로 전용 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인데 소형 아파트는 그래도 좀 값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통로가 마련된 셈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택지 개발 지구에 이제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까지 이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되면서 혹시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좀 해소가 된 거죠. 네, 그런 심리적인 안정은 될 것이다. 예. 소형 평수가 좀 줄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소형 평수는 이제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거의 폐지하다시피 했으니까 공공택지개발지구 이외 지역은 네. 그 민영은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공급된 게 서울 재개발 재건축, 아니 수도권 지역의 일반 건설업체에서 사서 짓는 아파트들이 규제를 받았었는데 이제 규제가 완전히 풀리면서 예. 상대적으로 이익이 높은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짓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가 전부 서울 수도권 전용 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들입니다. 따라서 소형 아파트는 이미 유효 수요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당분간은 중대형을 네. 짓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중대형을 많이 짓다 보면 소형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은 수급 불균형이 이르면서 소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건설업체에서도 소형을 짓게 됐고, 그래서 시장 자율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이 가격 균형이 맞아질 텐데 현재는 소형 의무 비율이 폐지됐다고 그래도 예. 건설업체가 중대형을 짓는다고 그래도 지금 워낙 소형이 남아돈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2월부터 분양가 자율화가 시작이 됐지요. 지금 어떻게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물론 그 분양가 자율화가 돼가지고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상당히 수혜를 받는 상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 동안에 그 어떤 경우에서 그렇습니까? 채권 입찰제로 그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지역, 서울 지역, 수도권 바로 그 유명 지역, 예를 들어서 거기에 택지 확보한 사람들.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이 그 뭐 유명 건설업체에서는 요지에 상당히 많은 택지를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면 자연적으로 그동안 시세 차익이 채권 입찰제로 해갖고서 전부 다 그 정부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그걸 바로 그대로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도 나오는데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군요. 그렇죠. 일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일부 건설업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애쓴 결과입니까? 애쓴 게 그건데요. 그런 일부적인 상태의 영향을 받는데요. 전체적인 상태를 보다 보면은 이 특히 중소 건설업체인 상태에서는 예. 하나만 하다는 실제 뭐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런 영향이 좀 극으로 좀 나타납니다. 네, 네. 오늘은 두 분 모시고 내 집 마련 전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IMF 특집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진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대부분인 경우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집장만 하는 것이 사실 최고의 개인적인 재산 목표입니다. 한데 이 IMF로 인해서 지금 이 주택 시장 또는 내 집 마련에 상당한 그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고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전문가들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내 집 마련 정보사의 김영진 사장, 한국부동산 컨설팅의 정광희 사장이 나오셔서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미래를 위해서 좀 저금, 저축, 통장 가입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주택은행으로 전화를 좀 걸겠습니다. 고객개발부 박종원 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금리도 높고 말씀이죠. 또 예. 분양가 자율화 때문에 해약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정이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근본 그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해약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IMF 그 체제 이후에 어떤 생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수도권 지역 분양가 자율화되는 주택이 그 주택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민간 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96년도 그 분양 실적에 따르면은 수도권 지역에 총 24만 4천 호를 분양했는데 네. 이 중 29.3%인 그 7만 1,000호 정도가 근본 그 자율화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따라서 그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그동안의 그 국민주택과 청약 대기자들이 그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대규모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근본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네. 현재 그 청약 통장에 가입하신 고객들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 오히려 소형주택이나 공공주택 등 그 분양가 자율화에서 제외된 주택에 대한 그 선호도는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 입지 여건이 양호한 그 공공택지 개발 지구 내의 분양주택 그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울러서 그 분양가 자율화 적용을 받아서 근본에 이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그 주택업체는 분양가 규제 때문에 주택의 어떤 질적인 면보다는 획일화된 주택을 대량 공급해 왔습니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그 다양한 구조의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주택 수요를 창출하려고 아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예. 결국 기존 주택과는 차별화된 어떤 양질의 분양주택은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되고 또 새로운 시세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따라서 그 청약통장의 분양 우선순위는 이러한 양질의 주택을 적정 가격으로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도 기득권자 보호 차원에서 우리 그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현행 주택 청약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가입해온 청약통장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워낙 과거에도 순위 경쟁이 심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이탈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주택은행 입장에서나 당국 입장에서 이 예금자 유지를 위한 어떤 다른 보완책이 있습니까? 예. 우선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는 고객이 지금 현재 170만 명, 그리고 국민주택이 45만 명, 해서 총 216만 명에 달하는 그 청약통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네. 이 가입자의 어떤 기득권 보호는 물론이고 어떤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저희 주택은행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네.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은요. 예.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약 30평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하고 있는 그 장기 주택자금 대출을 예. 30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행 그 주택 공급제도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관심의 대상이 될 텐데요. 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한번 주택에 그 당첨이 되면은 재당첨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즉 국민주택은 10년이고 예. 민영주택은 5년 적용을 받는데 예.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개선해서 이러한 재당첨 그 제한을 폐지하거나 또는 좀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고요. 예. 청약예금 가입한 후에 5년이 경과해야만 평형 변경이 가능한 현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을 한 2년 이내로 좀 단축시켜 줄 것과 네. 현재 청약예금 가입한 2년이 경과해야 1순위가 되는데 이 청약순위 발생 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시켜 줄 것.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그 가입자가 유리한 제도를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런 정부의 지속적인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청약 통장의 주택 분양 우선권의 가치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은행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로 봐서는 아마 30평 초과 쪽에서 좀 해약자가 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가입자들의 태도가 의중이 어떻든가? 예, 의중이 일단은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예전에는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으면은 최하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렸습니다. 예. 그 시세 차익 자체가 이제 건설업계가 가져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청약 통장 가입자는 그만큼 이제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상실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공공택지개발지구가 남아 있지만 여타 민간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부분 그 중대형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청약 통장 가입자들은 그만큼 이제 손해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 통장을 장기 가입자들은 그래도 이제까지 부어놓은 게 있고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단기 가입자 1년 이내 아직 1순위도 안 되신 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갓 1순위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해약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가 고민이 제일 많으신가요? 통상적으로 1순위 갓 되신 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통장이 이제 앞으로도 유효한가? 예를 1순위 갓 돼갖고 이제 분양 받으시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예. 가장 이제 갈등을 많이 겪고 계시죠. 민사님께서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예. 일단은 이 통장은 유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이 통장의 가치는 원래 예전에 가치 따져보면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었는데 이 예. 통장이 하락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뭐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내가 집을 마련해갖고 이걸 팔려고 하는 투기 수요가 아닌 한은 실수요자인 한은 가치는 있다. 예.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때 주택은행 측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주택을 받을 때는 지금 분양가 자율화는 됐지만 원하는 괜찮은 주택이 나왔을 때 내가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네. 이 통장은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당장 지금 내가 금리를 융자를 해갖고 당장 뭐 20% 이런 정도로 이제 계속 부담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예. 갈등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정 사장님께서는 이제 사실 주택 시장의 어떤 큰 가치 변화까지도 좀 점치시는 입장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런 그 저축제도, 청약제도를 제도화하는 이런 제도에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건지 시대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상당한 기대 이익을 지금 상실을 한 예. 10년 이상 기다린 분들도 솔직히 허탈한 상태가 이렇게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청약 관련 예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청약 예금이 솔직히 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동안 이제 뭐 300만 원, 뭐 6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넣으신 분들이 목돈 좀 있는 그쵸? 분들이죠. 예, 그래도. 목돈 넣으신 분들이 예. 실제 그 민영주택 쪽인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마 그 뭐 단기적으로 넣으신 분은 해약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좀 제가 좀 알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청약 부금이라든지 청약 저축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청약 부금은 상당히 저리로 서민용으로 해놓은 거죠? 예, 그 저기 융자도 한 2,500만 원까지 지금 되고 있고요. 예. 또 한 2천만 원도 더 한 4,500까지도 그 일반 금리보다 상당히 싸게 주택은행에 융자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청약 저축은 애초에 지금 분양가 자율화에 무풍지됩니다.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거는 그 공공주택, 공공택지 개발 그쪽에서 저점은 이제 18평 이하를 우선순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금이나 저축을 드신 분은 관계가 없는데 네. 청약 예금에 대해서는 실제 현재 이익을 따지고 낙타가 방울구경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게 지금 분양가 자율화 때문에 더 치열했을 뿐이 없다. 예. 그래서 아까 금방 주택은행에서 그 장기 저리로 더 많은 그런 그 아마 그 후속 조치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도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긴 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허탈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급하게 해약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통장도 없는 분들, 예. 이런 분들로서의 어떤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사전적인 준비를 한다든가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자금이 거의 완비되신 분, 이런 분들은 분양가 자율화되면서 어차피 분양 가격이 높게 나옵니다. 예. 근데 이미 12월 1월에 분양 공고가 나갔고 예전에 분양 가격대로 분양돼 갖고 지금 2월서부터 청약 접수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1차 동시 분양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주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물량보다는 분양 가격이 낮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지금 자금 문제 때문에 3순위까지 가는 물량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골라보실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좀 안 좋은 지역에 많이 남아있지만 그 네네. 아파트들은 올 1월 1일부터 올라간 표준건축비 4.5% 인상 이전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보통 한 24평대가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는 30평대, 40평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는 물량들이 11월, 12월, 1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1000세대 이상 이렇게 입주할 때는 지금 IMF 사태 때문에 보통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상씩 하락해 있는데 예. 거기다 또 대략 물량까지 나오니까 거기서 더 하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싸고 집값 가격도 쌉니다. 이런 지역을 갖다가 가셔서 구입을 하시거나 전세를 얻으시면은 좀 더 싼 자금으로 지금 내 집 마련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 원리에서 자율화라는 것은 오르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내리는 것도 자유죠. 그렇죠. 제 기억에 과거 2차 오일 쇼크 뒤에 서울의 아파트를 깎아서 제가 파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정 사장 보시기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인해서 분양한다든가 네. 또는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매각한다든가 이거를 예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거 외국 예를 든다 그러면요. 예. 1994년도에 제 기억인데요. 일본에서 일본 애초에 분양가 자율합니다. 그랬죠. 거기도 상당히 구조조정 그 기간 중에서 건설 경기 안 좋을 때 아파트 금액을 40% DC한 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풍을 중소기업체인데요. 네.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몰렸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 기존에 있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의 금액의 40%이 획기적인 금액을 과연 그게 가능한가? 아하.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중소 건설업체가 1년에 12,000가구 이상을 공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걸 역으로 지금 상태에 바라보면은요. 이번에도 오히려 이 원룸형 아파트를 만약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 한 20% 이상 다운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네. 네. 실제 우리가 꼭 등을 쌍스리에 달 이유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거품도 좀 많이 그렇죠. 있죠. 싱크대를 상당히 비싼 거 600만 원, 700만 원 놓을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본적인 솔직히 30평이면 30평형, 20평이면 20평인 주택이 필요한 거지. 네, 네. 그 안에 도구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살면서 맞습니다. 하나씩 한다 그러면 예, 예. 오래 내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거에 때문에 요새 선납률 미리 받고 할인도 해주는 것도 나오고 있지 아,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럴 여지도 충분히 있다. 지금 현재 그 선납 받고서 할인해 주는 게 어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일종의 것도 금융 거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는. 돈이 모자라니까. 예. 과거에 사채 상환 아파트입니까? 그런 것도 비슷한 상환사채. 예, 예. 네,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렇게 이걸 선납을 하실 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선납을 하게 되는데 요새 건설업체 부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부도가 났을 때 음. 그 선납된 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을 못 받는 데는 그런 점이 조금 문제점이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오. 15%에서 20% 정도 네. 선납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다른 금융기관에 한 20% 정도 이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세금을 떼고 나면은 선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건설업체가 탄탄한지 이거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건설에서 안전도를 꼭 점검을 네. 하라 그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경매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네. 한동안 바람은 좀 지나갔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이거를 이용하는 내 집 마련 구상은 어떻습니까? 예, 경매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매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그 감전 평가 금액의 85% 내지 90%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고 자금난이 경색되면서 80% 내지 85%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해갖고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요새 한 60%선 평가 금액에 이렇게 경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데 경매는 이제 항상 위험 부담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내 자금을 다 갖고 해야 된다는. 왜냐면 일반 서민들 보통 전세 가격에 그렇죠. 전세 가격을 깔고 앉아 있는데 내 자금을 다 갖고 못 하니까 자금을 빌려서 많이 했는데 이 자금 기관이 이제 완전히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했을 때 세입자가 우선 근저당 설정 자체가 되기 전에 선세입자가 있었을 때 나중에 그 세입자의 전세금을 또 물어줘야 되는 이런 경우도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필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예. 경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 예상 밖에 돈이 드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 예. 저 앞에 살던 분 내보내는데 예. 오히려 그 돈이 더 드는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 이제 금매물 이런 것들을 또 아무래도 관심들을 갖게 마련인데 금매물도 또 함정과 또 챙겨볼 게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 금매물 같은 것들이 갖는 어떤 그 기술적인 그 주의사항 같은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금매물이라면 일단 요새 그 상당히 솔직히 돈이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놓는 예. 거거든요. 예. 급하게 내놓으려고 하면 일반 부동산은 보통 요즘 같으면 6개월, 1년 걸려도 다 거래가 안 되는데 한 달 내에 10일 내에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 지금 상황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싸지만은 싼 데는 꼭 함정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매매는 오늘 등기 등본을 떼보더라도 오늘 게 실제 아닙니다. 오늘 접수하면 내일 나올 수가 있거든요. 토요일 날 접수하면 월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공휴일 날 같은데 사기질을 당하는 분들이 네. 2중 매매, 3중 매매, 많게는 4, 5중 매매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등기 등본이 없어도 거래가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금매는 필히 법적인 안정장치가 필요해야 된다는 거야.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안전장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금매물은 거의 돈을 상당히 일시금을 많이 주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선등기 후 예를 들어서 변호사 아니면 공탁 제도를 이용한다든지 네. 등기가 넘어와서 아마 가자가 없을 때 돈을 빼가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특히 요새 그 기업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일반 개인 분들도 보증서하고 부도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필히 빨리 팔기 위해서 또 내놓는 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압류가 붙을 수가 있어요. 오늘 계약을 했는데 내일 모레 떼봤더니 압류가 몇 개 당하더라. 저도 봤습니다. 그런 네.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게 특히 요즘에는 굉장히 많으니까는 법률적인 안전장치, 계약금을 주고서 참 좋으신 말씀. 매매에게 가등기를 친다든지 예, 이런 상태를 필요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정말 밤새 안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만. 제 미분양 아파트 쪽에서 좀 관심 있는 게 지난번에 그 서울의 90차 동시 분양 때 미분양이 좀 났다고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보고서 또 말씀 듣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노원 월계 25평형, 강서 등촌에 24평, 중랑 목동이군요. 26평, 노원구의 상계동에 23평형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그냥 뭐 손 들고 빈손 가지고 돈만 가지고 가면 청약이 되는 건지 기술적인 도움을 주시죠. 예.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 자격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은 계약금만 갖고 가시면 동 호수를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결정이 되는 예, 거예요. 바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 예. 그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실 때는 항상 유의할 점이
미분양 아파트는 미분양된 원인이 있습니다. 어. 너무나 이제 한 동이라든지 그 주위에 쓰레기 소각장이든지 오염 시설이 있다든지 편의 시설이 발달돼 있지 않다든지 예. 주위 가격에 비해서 현재 사는 것보다 너무 비싸다든지 이런 사항은 필히 점검을 한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미분양 아파트는 잘만 고르시면 진흙 속에서 이게 실제 진주를 찾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도 이미 분양가 오르기 전에 자율화되기 전에 가격으로 미분양된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약 자격을 안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갖고 있더라도 지금 원래 좋은 곳은 분양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1차 서울 동시 분양 신공덕 지구에 어제 분양 마감이 됐는데 네네. 신공덕 1지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뭐 10배 이상씩 하고 이렇게 좋은 곳은 아직도 상당히 몰립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는 내가 일단 동호수까지 고를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만 고르시면 괜찮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도심에서는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조합도 결성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또 활용하려면 또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또 말씀 주시죠. 예, 지금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실제 이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는 못할 수 있는 상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제한, 뭐 층고 제한, 예. 여러 가지 그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서울 시내에 그 어떻게 보면 달동네라고 하는데 산 위에다 산을 또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건데 환경권이 상당히 지금 강화돼 가지고서 그게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그 소형 의무 비율 이 재건축 쪽에서는요. 예. 그게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좀 중대형으로 많이 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반면에 일반 건설업체들이 과연 그쪽에 그 기존에 사시던 분들한테 그 이주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금 부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많이 또 이전같이 분양가 제한도 안 받고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또 큰 편에서 질 수 있겠지만은 역으로 건설업체들이 그렇게 쉽게 이전같이 그 공사를 맡아줄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 걱정은 이제 할부금융회사가 돈을 대주던 어디서 뭐 회사에서 융자를 받던 해서 중도금을 낼 요량하고 이제 부어오다가 예. 지금 이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원래 2번 이상인가 안 내면 뭐 해약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겁들 주고 그럴 텐데 예. 집으로 통지서도 가고 예, 그렇죠.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3회 이상이 연체가 되면은 건설업체에서 그 해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네. 법적으로. 그럼 뭘 떼이게 됩니까? 만일에 해약 다 예, 해약 당하면은 지금 계약금을 20%를 냈는데 예. 전체 분양 금액의 10%와 그 다음에 연체금으로 낸 이자가 있습니다. 그 네. 이자는 같이 떼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계약을 하시고 지금 중도금을 내시는 분들은 네. 될 수 있으시면은 3회 이상 연체를 안 하시고 넣으시는 게 이걸 해약하시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그 분양 가격이 자율화됐고 앞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현재보다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많게 올라가는 지역은 20-30%, 적게 올라가는 지역은 뭐 그대로겠지만은 분양 받으신 아파트든 대부분이 지금 예전에 그 분양 받았던 분양가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앞으로 내가 또 이 집을 해약하고 또 내 집을 마련할 때는 그 해약된 그 해약금 이외에 올라가는 또 분양금을 내가 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연체는 하시더라도 은행은 이럴 경우에 가차없이 해약을 시킵니까?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3회 이상 연체하면 해약한다. 그렇게 통보만 하지 실제 해약으로 연결되는 관행은 제가 보기에는 한 5%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업체가 워낙 문제가 생길 때는 해약에 들어가는데 3회, 뭐 5회 심지어는 계약금만 내고 입주할 때까지 안 냈어도 해약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나중에 이제 연체 이자만 쳐서 내고 예. 해결되는 예. 그런 방법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렇게 계속 안 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안 내다 보면 이 건설업체가 제대로 짓지 못하고 부도나게 그런 되면은 문제가 또 이제 있겠죠. 나에게 예. 바로 그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네, 그거 네. 이제 될 수 있으시면 자금 한도 내에서는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도와 관련해서 또 여쭤봐야겠는데
지금 사실 적지 않은 현장들이 멈춘 걸로 합니다. 성실하게 돈 내신 분은 나중에 뭐 그 지체 보상입니까? 뭐 그런 것도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공사가 중단됐는데 저걸 지금 공제조합에서 제대로 수행을 해주는지도 걱정이 되실 텐데 어떻게 챙겨야 되고 실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앞으로 이제 갈수록 더 이 IMF 한파가 몸으로 체감될 그런 텐데요. 얘기 하더군요. 예. 예, 뭐 자금이 계속 모자르다 보면은 결국 상당 부분이 수독됐을 뿐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또 여기다가 이전에 이미 분양을 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 뭐 요새 레미콘도 상당히 파동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 한 30%대 이상이 지금 그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상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받은 금액에 대비해서 또 상당히 많이 손해 보는 느낌이 나니까 되죠. 예. 어쩔 수 없이 스톱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렇게 부도나는 거를 또 연대 보증 섰던 그런 회사들도 자기 자체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걸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없다 그러면요. 그 자체적인 상태를 해갖고서 업계 내에서는 안 되는 할 수 있는 맨 처음에 저희 업계 관계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솔직히 대안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거는 좀 거국적인 상태에서 어떤 무슨 방법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큰 사회 문제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 사장 말씀하신 건설회사 경영 안정 문제가 아마 제일 예, 큰 그렇습니다. 관심사겠습니다. 예, 네. 이 분양받으신 분들은 예전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 주택공제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예. 보증을 못 받은 그 분양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못 받은 분양분들은 보통 건설회사가 연대 보증으로 한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두 네. 회사가 다 부도날 때는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예. 근데 96년도 이후에 예. 분양된 아파트는 대부분 주택공제사업협회 보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대 보증된 회사가 문제가 되더라도 예. 계속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공제조합에 들어있는 아파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정 회장께서 이 아까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때가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예, 좀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어떤 새로운 철학을 좀 주신다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전같이 이제 꼭 그 투자의 수단이다 하는 상태는 이제 판단을 버리셔야 된다. 사용의 개념으로 분명히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주택의 그 은행 융자라도 놓고서 살 수 있는 거는 1년 뒤에 10%, 20%, 30%에 분명히 올라갈 거다는 기대 심리로 들어갔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상태는 한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필요한 내 범주에 맞는 주택 이거를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투자한 것만큼의 상당 금리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사용의 개념의 주택 이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로 사고 방식을 전환해야 될 점이라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좀 우리 부동산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시기 어려운 분을 한 자리에 같이 모시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 주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와 시대 이미